한국인들, 포기를 모르는 지독한 독종이군. 이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 조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를 만드는 나라 한국. 하지만 45년 동안 프랑스가 독점해온 화물창 기술 앞에서는 한국조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껍데기는 한국이 만들고 심장은 우리가 만든다.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은 묵묵히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결빙 사고가 터져도 실패로 조롱받아도 다시 합시다. 포기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성공을 목격한 영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포기를 모르는 지독한 독종이군. 지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던 철옹성 같던 KLNG선의 숨겨진 전략과 한국인의 집념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브래들리입니다. 글로벌 해운사 오션트랜스에서 15년째 선박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책상 위에는 지금 12척의 LNG 운반선 발주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총 예산 24억 달러, 한 척당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결정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런던 본사 회의실은 냉랭했어요. 15명의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CFO 제임스가 첫 질문을 던졌죠. 어느 조선소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일본, 중국,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5개 국가의 조선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 각국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 그리고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제 임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3가지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첫째, 화물창 기술의 독립성 부족이었어요. LNG 운반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화물창 기술은 여전히 프랑스 GTT의 손에 있었고 한국이 아무리 많은 배를 만들어도 핵심 기술은 빌려 쓰는 구조였죠. 둘째, KC1의 실패 기억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이 독자 화물창 기술로 도전했다가 참담하게 무너진 사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빙 문제로 선박이 멈춰섰고 천문학적 보상금이 발생했죠.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과다 수주로 인한 납기 지연 우려였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 LNG선의 80%를 만들고 있었는데 물량이 너무 많으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지고 납기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회의실에서 마케팅 이사 로라가 한국이 세계 1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80%를 만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심장 없이 80%는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한 저의 논리는 견고해 보였으니까요. 제임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며 답했죠. 프랑스는 화물창 기술의 절대 강자이고 45년간 독점해온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소 경쟁력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는 질문도 나왔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죠.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혁신이 부족하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제가 직접 5나라를 순회하며 모든 조건을 비교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CEO 앤드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이 결정은 회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한다고 말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치고 5개의 빨간 핀을 꽂았습니다. 파리, 도쿄, 상하이, 오슬로, 그리고 부산이었죠. 한 달 동안 이 도시들을 돌며 답을 찾아야 했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한국 조선소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3대 조선소가 모두 한국에 있었고 수주 잔량과 건조 속도, 품질 지표 모두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제 눈은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화물창 시스템 GTT 라이선스 사용.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넘지 못한 마지막 벽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형식적으로, 실제 선택지는 프랑스와 일본 사이에서 결정하자고 메모했어요. 이미 제 안에서는 결론이 나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옛 스승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알렉상드르 르메르, 프랑스 GTT의 기술 총괄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였죠. 그는 제 방문 일정을 확인하며 파리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메일 끝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에단,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네. 화물창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는 건 말일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가방을 챙겼어요. 여권과 노트북 그리고 각국 조선소 평가 체크리스트를 넣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고 비가 내리려는 듯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1차 방문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12척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24억 달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파리행 BA 306편이었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사실만 보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 임무다. 한국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심장 기술이 없다. 그게 팩트다. 비행기에 오르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죠. 런던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프랑스 GTT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알렉상드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물창은 우리 손에 있다. 한국은 넘지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파리로 향하는 2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제 모든 생각이 180도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GTT 본사 주소를 알려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생강을 따라 달리는 차창 밖으로 파리의 오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GTT 본사는 라데팡스 비즈니스 구역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알렉상드르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12층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 오랜만이네. 알렉상드르였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은발이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알렉상드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 구조도, 전 세계 선박 발주 현황, 그리고 GTT의 기술 포트폴리오였죠. 알렉상드르는 의자에 앉으며 커피를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먼저 최근 업계 동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선박 발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마치 모든 게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알렉상드르가 자료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GTT의 점유율은 98%였죠. 나머지 2%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에단, 자네도 알다시피 LNG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물창이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담아내는 기술 말일세. 우리 GTT가 이 분야에서 45년간 독보적이었던 이유를 아는가? 저는 침묵했어요. 알렉상드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멤브레인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단열재를 싸는 게 아니라네. 극저온에서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걸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지.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라네. 그는 손가락으로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GTT의 NO96 시스템과 마크3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이 두 기술이 전 세계 LNG선의 표준이 된 이유는 간단하네. 완벽하기 때문이지. 45년간 단 한 건의 치명적 사고도 없었다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GTT의 화물창 기술은 업계에서 신화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알렉상드르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LNG선의 80%를 만든다고들 하지. 맞네. 그들은 배를 잘 만들어. 하지만 에단, 중요한 건 이거라네. 그들이 만드는 모든 배의 심장은 우리 GTT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배를 만들어도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한 척도 완성할 수 없네. 이게 바로 기술 독점의 힘이지. 한국은 우리에게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네.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르가 숫자를 말해줬습니다. 선박 한 척당 평균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라고 했죠. 한국이 100척을 만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5억 달러에서 8억 달러를 받는다네. 이게 기술의 가치라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강이 저 멀리 보였고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였죠. 알렉산드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알렉산드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KC2 기술 개발 보고서였어요. 그는 그걸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봤나? 한국이 또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떠들고 있더군. KC2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말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에단, 자네도 KC1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C1의 참사는 업계에서 회자되는 사건이었죠. 알렉산드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2013년이었나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화물창 기술로 선박을 만들었지. 그런데 항해 중에 화물창에 결빙이 발생했네. 영하 163도의 LNG가 새어나올 뻔했어.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다행히 대형 사고는 막았지만 그 선박은 폐선 처리됐네. 한국 조선소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 이후로 KC1 기술은 완전히 묻혔지. 그게 불과 10년 전 일이야. 알렉산드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KC2를 만들었다고. 에단,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네. 우리 GTT가 45년 걸린 이유가 뭐겠나? 극저온 기술은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검증되어야 하네.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KC1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독자 기술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 리스트였습니다. 현대중공업 78척, 삼성중공업 65척, 대우조선해양 52척. 총 195척의 선박이 건조 대기 중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저는 대답했어요. 납기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알렉산드르가 손뼉을 쳤습니다. 정확하네. 한국 조선소들은 지금 물량에 치여 있어. 품질 관리는 둘째치고 납기를 맞추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지. 그는 몸을 뒤로 기댔어요. 반면 우리 프랑스는 어떤가? 생나제르 조선소는 연간 4척에서 6척만 건조하네. 천천히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거지. 자네 회사가 원하는 게 속도인가 아니면 안전성인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자네와 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네. 내가 자네를 가르쳤고 자네는 내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전문가가 됐지. 그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네. 한국을 선택하는 건 도박이야. 물론 그들이 배를 잘 만드는 건 인정하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어. 그 벽은 한국이 평생 넘지 못할 거야.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LNG선의 심장은 화물창이네. 그리고 그 심장은 우리 GTT가 만들어. 한국이 80%를 만든다 해도 결국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현실이야, 에단.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한국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KC2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말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45년 독점, 98% 점유율, KC1 실패, 한국의 과다 수주. 알렉산드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네가 일본이나 중국, 노르웨이도 둘러본다고 들었네. 좋은 선택이야. 비교해보게. 하지만 결국 자네는 깨닫게 될 거네. 가장 안전한 선택은 프랑스라는 걸 말일세.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회사가 12척을 발주한다고 들었어. 24억 달러짜리 결정이지. 그런 금액을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걸 수는 없네. 우리 프랑스를 선택하게. 45년 역사가 자네를 지켜줄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파리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르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GTT 45년 독점, 한국 KC1 실패, 화물창 기술 없이는 의미 없다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 기술을 아예 무시하는 듯한 그 자신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저는 한국 KC2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화물창 모형 앞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집요했죠. 핸드폰을 들어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알렉산드르의 말처럼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알렉산드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80%를 만든다 해도 LNG선의 심장은 우리 것이다. 그 벽은 평생 못 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알렉산드르의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파리에서 12시간을 비행한 끝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오자 한국 조선소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도현 팀장은 부산까지 함께 이동하겠다고 말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회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김도현 팀장은 운전하면서 간단한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부산으로 이동해서 숙소에서 휴식하고 내일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듣는 척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문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를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보고서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일 뿐이었죠. 부산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도현 팀장은 여러 번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해운대 인근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김도현 팀장은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짧게 답하고 체크인을 했죠. 호텔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몇몇 선박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알렉산드르에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리 미팅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방문을 시작했다고 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로비에서 김도현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함께 차에 올라 조선소로 향했죠. 30분쯤 달리자 거대한 야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였어요.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에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드에서는 동시에 2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은 40척이 넘는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우리는 먼저 설계센터로 향했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은 LNG 운반선 설계팀이라고 소개했죠. 화면에는 복잡한 3D 모델링이 띄워져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신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설계라고 했어요. 듀얼 퓨얼 엔진을 장착해서 보이로프 가스를 재활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화물창 제작 공장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 멤브레인 패널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화물창 시스템은 GTT의 NO96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기술이잖아. 한국은 그저 조립만 하는 거야. 김도현 팀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최근 KC2라는 독자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KC1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도현 팀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KC1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게 많았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르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KC1 실패, 한국은 넘지 못한다. 평생 못 넘는 벽. 그 말들이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조선소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김도현 팀장과 몇몇 엔지니어들이 함께했죠. 그들은 친절하게 한국 음식을 설명해줬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일정을 끝내고 다음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도크에 누워 있었어요. 높이가 30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선박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물창 내부는 놀라웠어요. 정밀하게 설치된 멤브레인 패널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죠.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화물창 설치 오차는 0.5mm 이내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프랑스 것이고 한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조립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핵심은 프랑스 손에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선박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KC2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C2는 KC1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열재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고 극저온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했다고 말했죠. 화면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영하 163도에서의 압력 변화, 온도, 분포, 응력 분석 결과들이었어요. 김도현 팀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든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죠. 저는 자료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바다는 다르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알렉산드르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자료를 열었어요. 보이로프 가스 재액화 시스템 데이터였습니다. LNG 운반 중 자연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쓰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죠.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선박의 BOG 재활용률이 95%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은 이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말했어요. 연료 효율이 30% 향상됐다고 덧붙였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95%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놀라운 수치였죠.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물창 기술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물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냐고 말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KC2가 실제 상용 선박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도현 팀장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상용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내년 초 첫 번째 선박 건조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상용 실적 없음. 검증 부족.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테스트 데이터가 좋아도 실제 바다에서 증명되지 않은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원칙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김도현 팀장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테스트 시설도 방문하시겠냐고 제안했죠. KC2 실증 장비를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정상 내일은 도쿄로 출발해야 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관심을 보이는 게 예의라고 판단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들르겠다고 말했어요. 김도현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방문이 도움이 되셨냐고 말이죠.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한국은 여전히 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 KC1 실패, 검증되지 않은 KC2, 그리고 과다한 수주량. 이 모든 게 제 판단을 굳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방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평가 리포트에 몇 줄을 적었죠. 생산 능력 우수 하지만 핵심 기술 독립성 없음, 신기술 검증 부족, 납기 리스크 높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수고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안정적인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내일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국 방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다음 일정을 확인했어요. 도쿄, 상하이, 오슬로. 아직 세 나라가 남아 있었죠. 저는 각 나라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KC1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KC2를 설명하던 그 진지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95%라는 BOG 재활용률 숫자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말도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에요. 비교 평가를 끝내면 자연스럽게 프랑스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고 나면 결국 다시 이곳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곳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2시간 비행 끝이었죠. 일본 조선소 담당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요코하마로 향하는 차에 저를 안내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요코하마 조선소는 깔끔했어요. 한국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주는 안정감이 마음에 들었죠. 알렉산드르가 말했던 것처럼 일본은 믿을 만한 선택지였어요. 회의실에서 일본 측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으로 일렬로 앉아 있었고 준비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수석 엔지니어 타나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는 50년 전통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LNG 운반선은 표준 설계를 따르며 검증된 방식으로만 건조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6만 입방미터급 표준형 LNG선 설계도가 보였어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이 설계는 지난 20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듀얼 퓨얼 엔진이나 BOG 재액화 시스템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타나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신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죠. 조선소를 둘러보는 동안 느낀 건 모든 게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됐어요. 한 척을 완성하는데 평균 24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주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타나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표준 설계를 따라주시도록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계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유연성이 없다. 선주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후에 가격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척당 2억 3천만 달러였어요. 한국보다 15% 비쌌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타나카는 대답했어요. 품질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했죠. 도쿄를 떠나기 전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일본 안정적이나 혁신 부족, 가격 경쟁력 약함, 선주 요구 반영 미흡.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표준만 고집하는 건 시대착 오적이다. 다음 날 저는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한국보다도 더 큰 것 같았죠. 끝없이 펼쳐진 야드에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 왕 부사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조선소라고 말했죠. 지난 5년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렸다고 자랑했어요. 조선소를 둘러보며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용접, 조립, 도장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왕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한 척을 14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용접 마감이 거칠었고 일부 구역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가 느슨해 보였죠. 회의실에서 가격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척당 1억 7천만 달러였어요. 한국보다 15% 저렴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가격에 GTT 화물창 기술이 포함됩니까? 왕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품질을 희생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죠. 왕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LNG 운반선을 몇 척이나 인도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총 8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8척. 한국이 수백 척을 만든 것에 비하면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 가격 경쟁력 있으나 품질 안전성 의문, 트랙 레코드 부족. 상하이를 떠나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노르웨이 울스타인 조선소는 규모가 작았어요. 한국이나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노르웨이 엔지니어 올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환경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울스타인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그린 LNG선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과 수소 연료전지 통합 설계였어요. 올레는 말했습니다. 2030년부터 적용될 IMO 환경 규제를 이미 충족한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견적을 받았을 때 저는 놀랐어요. 한 척당 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보다 40%나 비쌌죠. 게다가 건조기간도 30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올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친환경 기술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절감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투자 회수 기간이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 회사 투자 기준으로는 너무 길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노르웨이 친환경 강점 있으나 비용 과다, 납기 기름, ROI 불확실. 오슬로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 5나라를 모두 방문했어요. 이제 비교 평가를 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기술력, 가격, 납기, 안정성, 혁신성을 점수화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수를 매기다 보니 자꾸 한국이 떠올랐어요. 일본의 표준 고집을 볼 때 한국의 유연성이 생각났고 중국의 허술한 품질을 볼 때 한국의 정밀함이 기억났죠. 노르웨이의 비싼 가격을 볼 때 한국의 가성비가 떠올랐어요.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이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죠. 기술력, 가격, 납기, 품질 모두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화물창 기술 독립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본 KC2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보여줬던 테스트 데이터 95% BOG 재활용률, 그리고 그의 진지한 눈빛이 기억났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KC2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알렉산드르가 말했잖아.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바다는 다르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에서 하루만 보내고 떠난 게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슬로의 밤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이메일을 확인했죠. 김도현 팀장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에다님, 방문 감사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저희 KC2 실증 테스트 시설을 다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기꺼이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 하나? 이미 일정은 끝났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제대로 보지 않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한국 항목을 바라보며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엔 제대로 보자. KC2가 정말 어떤 기술인지 직접 확인하자. 이메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팀장님, 다음 주에 한국을 재방문하고 싶습니다. KC2 테스트 시설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일정을 조율해 주시겠습니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뭔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표준만 고집하는 걸 봤어요. 중국에서는 빠르지만 허술한 품질을 봤죠. 노르웨이에서는 좋지만 비현실적인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밀했고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았어요. 선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었죠. 제가 본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무시했을까?
알렉산드르의 말 때문이었어요. 화물창 기술이 없다는 그 한마디가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약 KC2가 정말로 작동한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벽을 넘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 한국 재방문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보자, 숫자로만 판단하자, 사실만 보자고 다짐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 팀장의 답장이었어요. 에다님,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무시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김도현 팀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며 김도현 팀장이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떠셨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었지만 뭔가 계속 한국이 비교 기준이 되더라고 말했어요. 김도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번에는 달라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KC2가 정말로 알렉산드르의 45년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조선소에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보고 싶었죠. 김도현 팀장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고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KC2 개발팀 핵심 멤버들이라고 했죠. 그중 한 명, 박성훈 박사의 얼굴에서 무언가 깊은 것이 느껴졌어요.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에다님, 오늘은 저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제목은 KC1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 회사들은 실패를 감추려 하는데 한국은 달랐죠. 김도현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저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자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LNG선이 출항했다고 말했어요. 화면에 선박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었죠. 김도현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조선업의 새 역사라고 보도했죠. 저희는 드디어 프랑스 독점을 깨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출항 3주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죠. 화물창 내부 온도 이상, 결빙 현상 발견, 긴급 귀향이라는 단어들이 보였어요. 박성훈 박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검수관으로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영하 163도의 LNG를 담은 화물창 외벽에 결빙이 발생했습니다. 단열재와 멤브레인 사이에 수분이 침투한 거였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속이 수축했고 미세한 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화물창 벽면에 서리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죠. 결국 선박은 귀향했고 화물은 모두 하역해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김도현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모상금 규모가 나타났어요. 3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한 척의 실패로 그만한 금액을 물어야 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말했어요. 돈보다 더 큰 손실은 신뢰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독자 기술을 비웃었죠.
GTT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맞죠? 당신들은 아직 멀었다고 말이에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KC1을 비웃던 모습, 한국은 평생 못 넘는다고 말하던 그 오만한 표정이 생각났죠. 박성훈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배가 부산항에 들어올 때 부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가족들, 동료들, 언론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날 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는 실패했어. 10년 준비한 게 3주 만에 무너졌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꿈이 부서진 순간이었죠.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KC1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죠. 작은 회의실에 7명의 엔지니어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설명했어요. 2013년 6월, 실패 3개월 후입니다. 우리 7명은 다시 모였죠.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화면에 분석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빙 발생 지점, 단열재 구조, 멤브레인 접합부, 온도 변화 그래프들이었어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죠. 박성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배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화물창 전체를 뜯어냈죠.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설명했죠. 화면에 현미경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속 표면의 미세한 균열, 단열재의 구조적 약점, 용접부의 불균일한 두께가 보였어요. 저는 그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해부했죠.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가지 핵심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단열재 층간 구조가 잘못됐어요. 둘째, 멤브레인 접합 방식이 극저온 수축을 견디지 못했죠. 셋째, 수분 차단 시스템이 불완전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설계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구조도가 나타났죠. KC2의 설계도였어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C2는 KC1과 완전히 다릅니다. 단열재 구조를 3층에서 5층으로 바꿨어요. 각 층마다 온도 센서를 설치했죠. 멤브레인 접합 방식도 완전히 새로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KC1과 KC2의 단열 성능, 압력 저항, 온도 안정성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KC2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죠.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도현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연구동으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저희는 3,000번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영하 163도 테스트만 800번 넘게 했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고 중앙에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서 있었죠. 박성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KC2 실증 시험 장치입니다. 실제 LNG 운반선 화물창의 10분의 1 크기죠. 하지만 모든 조건은 실제와 동일합니다. 저는 그 구조물을 올려다봤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도, 압력, 변형률, 응력값들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죠. 냉각 시작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화면 속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 영하 50도, 영하 100도.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영하 140도, 영하 160도, 그리고 마침내 영하 163도에 도달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버튼이 눌렸어요.
압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1기압, 3기압, 5기압. LNG 운반선이 실제로 받는 압력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30분이 흘렀어요. 온도와 압력 모두 극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변형률은 0.03% 이내로 유지됐고 응력값도 안전 범위 안에 있었죠. 박성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KC1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KC1은 2단계에서 변형률이 0.2%를 넘었어요. 그게 결빙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KC2는 0.03%입니다. 7분의 1 수준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0.03%라는 건 거의 오차 범위 수준이었죠. GTT의 마크3 시스템도 0.05%였는데 한국이 그보다 더 정밀했던 겁니다. 김도현 팀장이 물었어요. 더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빙 테스트를 보고 싶습니다. KC1이 실패한 바로 그 조건으로 말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엔지니어에게 지시했습니다. 습도를 80%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온도 사이클을 10회 반복하세요. 이건 KC1 당시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어요. 영하 163도에서 영하 100도까지, 그리고 다시 영하 163도로. 10번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1시간 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모든 수치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결빙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도현 팀장을 바라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다님, 우리는 실패를 압니다. KC1이 왜 무너졌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래서 KC2는 다릅니다. 10년간 저희가 한 일은 실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절대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0.03%라는 숫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실패에서 배운 사람들이 만든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박성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에다님, 저는 KC1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날의 수치심과 좌절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KC2를 만들 때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가? 내 가족을 2배에 태울 수 있는가?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답은 예스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2배에 태울 수 있어요. KC2는 그 정도로 안전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었어요. 실패를 극복한 사람의 진심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알렉산드르는 틀렸다. 한국은 벽을 넘지 못한 게 아니라 벽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실패를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김도현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게 숨기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실패를 감추려 하는데 말이죠. 김도현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에다님,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실패 없이는 KC2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조선소를 봤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었죠.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KC1이 실패했고 그 실패에서 KC2가 탄생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집요함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긴 메일을 썼습니다. 알렉산드르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하지만 보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말하자. 내일은 더 많은 걸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와는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실제 크기 테스트 시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어제 본 건 축소 모형이었고 오늘은 진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렸어요. 부산 외곽의 거대한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2번이나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죠. 김도현 팀장이 설명했어요. 이곳은 국가핵심기술연구소입니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실험동이었어요.
천장 높이가 20m는 넘어 보였고 중앙에 실제 LNG 운반선 화물창이 그대로 서 있었죠. 박성훈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단님. 오늘 보실 건 KC2의 최종 검증 테스트예요. 실제 운항 조건보다 30% 더 가혹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화물창 앞에 섰습니다. 높이 15m, 폭 10m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내부는 정교한 멤브레인 패널로 덮여 있었고 수백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죠. 저는 손으로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웠어요. 김도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화물창은 실제 선박에 들어갈 것과 100% 동일합니다. 소재, 구조, 용접 방식 모두 똑같아요. 유일한 차이는 크기뿐이죠. 하지만 모든 물리적 조건은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우리는 관제실로 이동했어요. 전날 본 것보다 훨씬 큰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10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성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극저온 테스트.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죠. 둘째, 압력 테스트. 실제보다 30% 높은 압력을 가합니다. 셋째, 결빙 스트레스 테스트. 온도와 습도를 급격히 변화시켜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박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죠. KC1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테스트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어요. 10, 9, 8. 저는 숨을 멈췄죠. 3, 2, 1 시작.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상온 23도에서 출발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엔지니어들이 각자 맡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구역 A 정상, 구역 B 정상, 구역 C 정상.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졌어요.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80도, 영하 120도.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영하 163도에 도달했어요.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1단계 완료입니다. 지금 모든 센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데이터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5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온도 분포 균일도 99.8%, 변형률 0.028%, 응력값 안전 범위 내, 이상 없음. 박성훈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형률 0.028%. 어제 본 0.03%보다도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건 실제 크기 화물창이었죠. 축소 모형이 아니라 말입니다.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죠. 압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기압, 2기압, 3기압.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실제 LNG 운반선이 받는 최대 압력은 5기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테스트는 달랐어요. 6.5기압까지 올라갔죠. 30% 초과 조건이었습니다. 화물창 구조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침착했죠. 김도현 팀장이 설명했어요.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금속이 압력을 받으며 미세하게 변형되는 거예요. 압력이 6.5기압에 도달했습니다. 그 상태가 10분간 유지됐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셌습니다. 1분, 2분, 3분. 10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죠. 박성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2단계 통과입니다. 변형률 0.031%, 여전히 안전 범위예요. 압력을 해제하겠습니다. 숫자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6.5기압에서 0기압까지 천천히 감소했죠. 압력이 완전히 해제됐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구조물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복원율 99.9%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말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압력을 견디는 게 아니었어요. 압력을 받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탄성까지 완벽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수십 년을 사용해도 문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죠. 결빙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KC1이 실패한 바로 그 조건을 재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박성훈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습도를 95%로 올립니다. 그리고 온도를 영하 163도에서 영하 80도로 급상승시킨 뒤 다시 영하 163도로 급강하시키죠. 이 사이클을 20회 반복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KC1은 몇 회에서 실패했습니까?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3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6배 이상 가혹한 조건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의 온도 그래프가 급격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였죠. 영하 163도에서 영하 80도로, 그리고 다시 영하 163도로. 1회차가 완료됐습니다. 모든 수치 정상. 2회차 시작.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3회차, 4회차, 5회차. KC1이 무너진 지점을 훨씬 넘어섰지만 KC2는 멀쩡했습니다. 10회차가 지났을 때 저는 김도현 팀장을 봤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침착하게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죠. 이미 수백 번 해본 테스트였으니까요. 15회차, 16회차, 17회차. 변형률은 여전히 0.03% 내외를 유지했습니다. 결빙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온도 분포도 균일했고 응력값도 안정적이었죠. 20회차가 완료됐습니다. 관제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3단계 완료. 모든 수치 정상. 결빙 없음. 구조적 이상 없음. 테스트 성공. 박성훈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다님, 이게 10년의 결과입니다. KC1은 3회 만에 무너졌지만 KC2는 20회를 견뎠어요. 그리고 이건 실제 조건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모두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상, 안전, 통과. 이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김도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에다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동을 나와 다른 건물로 향했어요. 데이터 분석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안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월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테스트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수천 개의 점들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었죠. 한 데이터 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KC2의 지난 3년간 누적 데이터입니다. 총 3,247회의 테스트 기록이에요. 파란색 점은 성공, 빨간색 점은 실패를 의미하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빨간 점이 몇 개 보였어요. 초반 6개월 동안 집중되어 있었죠. 그 이후로는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분석가가 말했어요. 초반 실패들에서 배운 후 지난 2년 반 동안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KC2에 확신을 갖는 이유예요. 실험실에서 3,000번 넘게 검증됐고 2년 반 동안 완벽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죠. 이제 실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첫 상용 선박에 적용됩니까? 박성훈 박사가 대답했어요. 내년 3월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건조가 시작됐죠. 에다님 회사가 결정하신다면 그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 아직 상용 실적이 없는데 24억 달러를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0.028% 변형률, 20회 결빙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3,000번 넘는 검증, 2년 반 무결함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KC1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집념. 김도현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다님, 저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기다리셔도 돼요. 내년 3월 첫 선박이 출항하고 1년 운항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TT는 45년간 독점하며 편안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10년간 필사적이었죠. 누가 더 절실했는지 그게 기술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알렉산드르의 오만함과 김도현 팀장의 절실함. 이 차이가 결국 KC2를 만들어낸 거였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죠. 저 바다 위를 KC2를 장착한 LNG선들이 다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까? 회사 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알렉산드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가 평생 못 넘는다고 했던 그 벽을 한국이 조용히 넘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어요. LNG 운반선 발주 최종 평가 보고서.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본 평가관은 5개국 조선소를 방문한 결과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확인했다. 타이핑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적었습니다. 특히 KC2 독자 화물창 기술은 기존 GTT 기술과 대등하거나 일부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대등하거나 우수하다.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저는 알렉산드르의 45년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프랑스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샘 작업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KC2 화물창, 테스트 스크린, 데이터 그래프들. 이 사진들이 곧 세계 조선업계를 뒤흔들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적어 나갔어요.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제가 본 것들을 기록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험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알렉산드르와의 대결, 회사 임원들 설득, 그리고 최종 결정.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늘 본 0.028%라는 숫자가 제게 확신을 줬으니까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고 했던 제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그 벽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 이제 세상에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3일 후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할 겸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가 담긴 USB였습니다. 오션트랜스 본사 12층 회의실. 오전 10시에 최종 발주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하고 보고서 인쇄본을 각 자리에 배치했죠. 문이 열리며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CEO 앤드류, CFO 제임스, 마케팅 이사 로라, 그리고 기술 고문들이었어요. 모두 15명이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앤드류가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드르를 특별 자문으로 초청했다고 했어요. 화물창 기술 전문가로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죠. 알렉산드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단, 오랜만이네. 좋은 여행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어요. 에단, 5개국 조선소 평가 결과를 발표해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5개국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프랑스, 일본, 중국, 노르웨이, 한국. 각 항목별 점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안정성, 혁신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안정적이나 유연성 부족, 중국은 가격은 좋으나 품질 의문, 노르웨이는 친환경이지만 비용 과다. 하나씩 설명해 나갔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균형 잡힌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자 화물창 기술 KC2의 개발 완료라고 말했죠. 그 순간 알렉산드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에단. KC2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아닌가? KC1의 실패를 벌써 잊었나?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KC1 실패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C2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실증 테스트를 참관했고 데이터를 확인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C2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어요. 변형률 0.028%, 20회 결빙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3,000회 이상 검증.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0.028%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GTT의 마크3 시스템이 0.05%예요. KC2가 거의 2배 정밀하다는 의미죠. 알렉산드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바다는 다르네. 그들이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실제 운항 기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에단, 자네도 그걸 알잖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운항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GTT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였죠. 45년 전 첫 배를 만들 때 누가 그걸 믿어줬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알렉산드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네. 우리는 45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어. 한국은 10년 전에 실패했잖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KC1 실패 분석 자료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 10년간의 재설계 과정이 나타났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히 분석하고 극복했습니다. 로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단,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평가로는 한국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기술력, 가격, 납기 모두 우수하고 KC2는 검증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알렉산드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단, 자네 정신이 있나? 24억 달러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거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이 80%를 만든다 해도 LNG선의 심장인 화물창은 아직도 프랑스 손에 있어.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KC2가 성공했다고. 웃기는 소리.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나와도 실제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자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 앤드류가 개입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진정하게.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네. 하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에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제시한 보증 조건이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KC2 화물창에 대한 10년 무상 보증. 둘째, 문제 발생 시 전액 배상. 셋째, 선박 한 척당 500만 달러 보험 가입. 제임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액 배상이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그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KC1 실패의 아픔을 겪었기에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알렉산드르가 비웃었습니다. 보증? 그게 무슨 소용이야?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서면 보증금이 목숨을 살려주나? 에단, 자네는 선주의 안전을 도박으로 바꾸려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알렉산드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GTT는 왜 45년간 독점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질문이 그래?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경쟁 없는 독점은 혁신을 멈추게 합니다. GTT는 45년간 편안했죠. 하지만 한국은 10년간 필사적이었어요. 누가 더 절실했는지 그게 기술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단, 지금 우리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말인가? 45년 역사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에 안주하면 미래를 잃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미래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밤샘 작업하는 모습, 테스트 장비 앞에서 토론하는 장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들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2위라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세계 LNG선의 80%를 만들면서도 심장은 프랑스 거라는 말을 듣는 게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10년을 버텼습니다. 로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에단, 당신은 한국을 믿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알렉산드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에단, 자네와 나는 15년을 함께 일했네. 내가 자네를 가르쳤고 자네는 내 제자야. 그런데 지금 자네는 스승을 배신하는 건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르.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제 임무는 회사에 가장 좋은 선택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요.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에단, 만약 KC2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자네가 책임질 수 있나? 저는 고개를 들어 CEO를 바라봤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KC2가 실패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도박 아닌가? 알렉산드르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맞아. 프랑스를 선택하면 안전해. 45년 역사가 보증하지. 왜 위험을 감수하나?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격 비교표였어요.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 선박당 2억 4천만 달러. 한국 현대중공업 2억 달러. 12척 기준 총 4억 8천만 달러 차이가 났죠. 저는 말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입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이 돈을 더 내야 해요. 그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는 겁니까? 45년 역사라는 안심? 아니면 혁신을 멈춘 독점 기술? 알렉산드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에단, 돈이 문제야? 안전이 우선이지. 자네가 한국을 선택해서 사고가 나면 그 4억 8천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KC2의 변형률 0.028%, GTT보다 우수해요. 3000회 테스트, 2년 반 무결함 기록. 이게 안전하지 않다면 뭐가 안전합니까?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네.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모이도록 하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에단, 마지막으로 말하네. 한국을 선택하지 말게. 자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KC2가 실패하면 자네는 업계에서 매장될 거야. 프랑스를 선택해. 안전한 길을 가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생님은 평생 안전한 길만 걸으셨습니까? GTT가 45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그것도 안전한 길이었나요? 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엔지니어는 숫자를 믿어야 한다고. 지금 숫자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자네 후회할 걸세.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45년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어요. 투표로 결정하겠네. 한국에 찬성하는 사람?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4명이 손을 들었어요. 기권? 5명이었죠.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어요. 결정이 어렵군. 에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게. 왜 한국이어야 하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간 5나라를 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를 봤어요. 중국에서는 현재를 봤죠. 노르웨이에서는 이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래를 봤어요.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을 봤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심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KC1은 실패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10년 동안 붙잡고 연구한 나라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알렉산드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한국이 넘지 못한다던 그 벽을 조용히 넘어서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확신하나, 에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12척 전량 한국입니다. 이제 LNG선의 심장은 한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앤드류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네. 에단을 믿겠네. 12척 전량 한국 현대중공업에 발주한다. KC2 화물창 기술을 적용하고. 알렉산드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수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냈다. 24억 달러 결정을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KC2가 실패한다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결정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도현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12척 한국입니다. 축하합니다. 답장은 5분 후에 왔어요. 에다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10년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았죠. 프랑스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 45년 독점이 무너졌다. 그리고 한국의 10년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숫자만 보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사람을 본다는 것.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10년 집념이 숫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세계 1위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집념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집념이 앞으로도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요.